지난 시간에 용어 정의에 관해서 다 했습니다. 중개라 하면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봐요. 기다마. 중개라 하면 우리 법 제3조의 규정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 실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이렇게 점검을 했죠. 그래서 중개의 개념상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아니다. 다른 법상의 중개행위는 맞을지언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하고, 그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장롱 공인중개사라고 일컫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걸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자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 법에 따라 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자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고, 그래서 이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서 공부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등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리 물으면은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써물 수도 있고 뭐 안 써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지자에 달려있잖아요. 자격증 취득했다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등록은 누가 합니까? 이리 물으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맞는 거야. 뭐 누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 등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등록을 신청해봤자 안 돼요. 왜? 이 법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공인중개사부터 되든지 법인부터 설립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법인 설립해가 중개업하고 싶으면 자격증 안 따도 되지 않느냐? 법인 설립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죠. 왜? 법인 설립해가 그 법인의 이름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니까 등록 요건을 갖춰라 하는데, 등록 기준을 갖춰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인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 공인중개사일 것 하는 등록 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회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도 등록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슨 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걸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용어는 바로 이 법에 따라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도 몇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과거의 중개인이라고 지칭을 했었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더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있을 건데,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뭐 소속 공인중개사에 속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분상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마찬가지. 사원 또는 임원인 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중개보조원, 이렇게 신분상 유형을 구별해서 인식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페이지인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테마는 아닙니다. 출제 가능성은 뭐 한 10%도 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는데, 이 시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명칭도 뭐로 바꾼 거다? 정책심의위원회 확대 개편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개편이라는 이런 뭐 개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거리가 바로 1번이야. 설치 및 심의사항에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옛날에 시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도 어디에 둘 수 있는 거다? 국토교통부에. 그런데 이 심의사항을 확대 개편하면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모 박스가 이제 중요한 거야. 별표는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위원회로 있을 때는 1번만 심의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2번, 3번, 4번도 무슨 사항의 범위에 집어넣었다. 심의사항의 범위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하는 것도 뭐다? 심의사항에 집어넣었다는 게 특히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뒤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걸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개보수는 주택인 중개대상물하고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하고 구별해서 규정을 해놨거든. 그런데 특히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시켜놨다 이 말이지.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보수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 각 시도의 조례를 뭐다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알겠어요? 그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를 위임시키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3번을 특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도 그런 관점에서 중요해요. 우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각 시도별로 시행하는 시험이거든. 그러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시험은 치지 말아라. 원래 시험은 뭐다?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해라. 이런 식으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게 있다라면 각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해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심의사항 중에 몇 호의 경우에는 1호의 경우에는 그 1호가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실시권자들인 시도지사는 뭐해라? 따라야 한다 하는 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1번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쉴 데 없이 이런 걸 내긴 내는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2번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시험 문제에 다룰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낸 적은 있어요. 이런 게 다시 재차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점검만 해두고 지나가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양갈로 1번으로 가면은 일단 주름검에서 읽어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줄 거면서 읽어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접근해버리면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누가 위원장이 될 것 같다? 장관이 위원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출제하면은 가치는 없는데, 출제할 가치는 없는데, 수험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높다, 높다. 그래서 이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가는 거, 그걸 줄 딱 끊으면 돼요. 1차관이냐, 2차관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이다, 차관이 위원장이다 하는 점 주의를 좀 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덩달아서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하는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하는 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것도 동그라미를 딱 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위원장이라고 바꿔 넣어버리면 또 실수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해필이면 이게 봐봐요. 법조문이 위원장이 장관이 되도록 해놔보면은, 그렇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도 없는데, 꼬마 위원장을 갖다가 누가 되도록 해놓는 바람에, 차관이 되도록 하는 바람에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거든. 근데 위원은 또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장관이.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 31페이지 보면 네모 박스는 삭제 앞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그것만 동그라미 지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위원의 재척 깊이 회피 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싹 다 지압보면 되느냐 하면은 뒷페이지 어디까지? 저 밑에 양갈로 5번에 간사 바로 위까지 싹 다 지압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싹 다 지압보면 돼요. 응? 과거에 기출된 지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답으로 작용 안 시키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 기출문제 봐봐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났잖아. 33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있는데 답이 3번이거든. 3번 봐봐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해놨는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사항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그렇잖아.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까 주의를 줬죠. 그게 틀려버렸는데 4번하고 5번을 봐봐요.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하여 연구 영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거 제가 다 지하락했는 부분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출제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넣은 거지. 답으로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 특히 이 문제에서 답으로 만들어놓은 3번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잖아. 응? 항상 시험 출제위원이 옳은 것을 묻든 틀린 것을 묻든 답으로 처리하는 내용은 나름대로 출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걸 답으로 만들지, 출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는 답으로 만든다 만든다 안 만들고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32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서 간사에 나왔는데, 출제된 뭐 없어도 제가 점검하잖아. 간사 한 명을 둔다, 그것 동그라미 치고, 누구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 그것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5번에 또 낸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서 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 빈다 이 말이지. 간사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당 가는 게 있고 운영세치 가는 게 있는데 싹 다 지워버리면 돼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34페이지에 4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회 한 문제를 냅니다. 매회.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읽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냐 포함되지 않는 거냐 가려봐라 하는 그걸 계속 냅니다. 알겠어요? 계속 내는데 이걸 이제 단어 위주로 낼 때도 있고 서술형 형태로 낼 때도 있는데, 서술형 형태로 내게 되면 주로 판례를 많이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판례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한 문제를 꼭 내고 풀기 위해서는 이거부터는 외워놔야 돼. 뭐냐면은 우리 제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조문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래서 적혀져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음 각과 같다 해가지고 법 조문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가지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자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토지, 두 번째가 뭐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의를 할 거는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뭐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라. 이게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라는 거야.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부분이 생기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입법자가 정해놨다라는 거다. 이걸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국회가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은 1호, 2호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권이나 물건은 누가 알아서 정해라. 대통령이 알아서 정해라라고 뭐 해준 거다? 위임시켜 준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위임받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든다, 만든다. 그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 가면서 또 나와요. 그래서 범위 가면서 나온다 말이지. 그러면서 법조문의 문장이 시행령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봐봐요. 시행을 이해해야 돼.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법 제3조 제3호 3호 가면 뭐예요? 법 제3조 3호 가면 뭐예요? 여기잖아. 요거. 여기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3조 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 가는 건 여기거든. 요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는 말은 이제 여기다가 1호, 2호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법전에 적어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함은 결국 뭘 뜻하는 거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세 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법전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기출된 사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자, 시험 문제가 1회, 2회, 3회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초창기 시험에는 문제는 이기라. 그것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초창기 시험에는 1. 토지 2. 건축물 그렇지. 3. 임목 4. 공장재단 5가 선박 이렇게 적는 게 다음 몇 번이고 5번이잖아. 뭐 요것만 외우면은 그냥 뭐다 풀리는 답인 거예요. 이래가 또 다음 시험을 또 칩니다. 그렇지. 치니까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제 서술형으로 내면서 1번 지문에다가 그렇지. 이렇게 내는 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낸 거라요. 그러면 이것도 어가 있어가. 어야 되는 게 시행령에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잖아. 또 이리 내고 나니까 또 시험에 그 몇 대시 딘지 뭐 했던 간에 시험에 뭐가 나왔더냐 하면은 이것도 나오는 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시험 지면 나와버렸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지.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 건 맞잖아. 알겠지? 또 일이 내고 나니까 또 몇 년 뒤에 또 시험 매회 한 문제 내니까. 알겠지? 이 주제는. 알겠지? 시험 문제가 뭐 나왔느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알겠지?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냈다 이 말이지. 이것도 오해 역사예요. 오해 되는 게요. 협의의 부동산.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이거 세 개는 뭐고? 의제 부동산이거든. 준부동산이거든.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됐던 사례 유형은 뭐냐? 지문으로 가장 많이 냈던 거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토지 1이 내잖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건축물이 냈죠. 우리가 외웠던 걸로. 그런데 이제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리 나오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 이런 식으로 나는 거야. 토지를 표현을 변형시켜 1이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사례가 제일 흔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사례 또 만들어내면 똑같은 논리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똑같은 논리야 이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사유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또 어떻게 냈냐면은 또 포락지 알겠지? 이렇게도 내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옛날에 선박을 내니까 이제 또 어떤 20톤 미만의 선박 뭐 이런 식으로 낸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지? 늘 지문이 이렇게 새롭게 깨면 다 기출됐던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외운다고 해가 해결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이잖아.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외워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외워야 돼. 종류만큼은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 시스템 속에서 외워야 된다. 왜? 이런 표현도 봐야 되잖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하면 결국 뭐를 뜻하는 거다?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뜻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게. 그 법조문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면서 뭐다? 요거 다섯 개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응?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개발제한구역의 사유지, 포락지 이렇게 나올 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은 좀 더 기울여야 돼요. 포락지 가는 게 있나 없나? 글자는 없죠. 근데 토지는 토지 아이가. 토지는 맞는데 포락 상태의 토지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걸 판단하라는 거잖아.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알겠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 봐봐요.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의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중개행위의 대상물인 뜻 아이가. 알겠지? 그럼 중개행위라는 것은 알겠지? 중개대상물 이런 물건들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실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잖아. 그러면 포락 상태의 토지 맞기는 맞잖아. 맞는데 이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가능해야 중개할까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이런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한다 하니까 아무리 토지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라면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포락 상태의 토지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말인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왜? 국가 소유로 사건이 영구히 소멸된 상태의 토지거든. 알겠습니까? 원래는 사유지인 농경지였으나 하천이 범람함에 따라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건이 영구히 소멸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포락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건이 영구히 소멸됐으니까 사인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는 맞아도.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락지라는 단어의 개념을 끄집어들이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중갱의 개념을 응용해가지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머리를 굴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기출되는 건데 또다시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맨날 출제된 것만 출제하리란 보장은 없잖아. 그럼 출제되지 않은 사례가 또 나오더라도 뭐 방금 우리가 활용했던 자료들을 활용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안 길러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도 없는 단어 소개해드렸잖아. 법지. 법지가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안 되나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가정해봐요. 원래 나온다 치봐. 법지. 그렇지. 토지는 맞네? 그럼 중개대상물에 맞네? 맞는데 이 물건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법지의 개념상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경사면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경사면을 말하는데 사적 소유는 인정이 되는 토지이지만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봐서 알겠어요. 평소에 아는 용어는 아니었고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이 말이지. 들어봤으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법지의 개념을 여러분 스스로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적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포락지라는 출제된 사례도 학개론에서 공부하는 개념 용어지. 그러세요. 이 과목에서 뭐다? 가르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과목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안 되나가 특 활용이 돼가 나온 거잖아. 알겠어요? 나와 놓으니까 또 교재 다 써놓는 거야. 다른 출판사 교재 보면은. 근데 매회 새로운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기출된 것도 일부 재활용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출된 사례를 활용해가지고 기출되지 않은 사례가 새롭게 개발돼가 나오더라도 응용해가 사고력을 동원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뭐다 점수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4페이지에 이제 요 6줄은 이미 공부 다 해봤다 아이가. 읽어볼까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 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임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과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 칠판에 적은 걸 문장으로 다 적어놓은 거잖아. 그렇지. 이와 같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법제 3조와 시행령 2조를 살펴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을 모두 뭐하고 있더라? 포함하고 있더라. 그런데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다 했겠지. 준부동산 모두가 포함되고 있다 소리는 안 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것도 자동차 이런 것도 의제부동산 맞지만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규정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응?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그 밑에 5줄이 상당히 어려운 관점의 문장이라요. 알겠어요. 자, 설명 들어봅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법제 3조와 시행령 2조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의미가 뭐냐? 알겠어요. 의미가 뭐냐? 요 안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들은 알겠어요. 누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등록한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의 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만이? 등록한 자만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가리키는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한 자가 등록 안 한 자가
안 한 자죠. 그 등록 안 한 자가 여기에 없는 자동차, 선박 이런 걸 중개업의 대상물로 삼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등록인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물건 중에 어느 한 가지 물건을 중개업의 대상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법 위반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고 위반의 내용은 뭐냐?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결국은 등록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업의 대상 물건 범위를 정해놓은 기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적어놓은 의미가 있으면은 지금은 5가지 유형만 적어놨는데 6가지, 7가지, 8가지 더 많이 적어주면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전문성을,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덕이 되니까 입법자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물건 정도 범위 내에서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요걸 범위로 한정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요. 제가 이 책 저 뒤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실무 파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문제가 매회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강의하는 게 전문성이 뛰어날까? 민법 선생이 강의하는 게 저 전문성이 뛰어날까? 당연히 민법 선생이 강의하는 게 전문성이 더 뛰어난 거다. 이 말이지. 어쩌지않게 제가 또 안답시고 강의하면은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또 혼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왜? 제가 민법생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예외적으로. 알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볼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적어놨어. 한번 읽어볼까요? 법 제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금이 물건은, 이 말은 이런 물건들은 이런 소리잖아.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재산금이 물건의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3조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한다 뭔다 할 수 없고, 만약 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행위 무슨 중개업이 되어서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서 행정형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봐봐요. 책 읽어볼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꾸 읽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으면 이게 뭔 소리고 하면서 맞는 거 꺾이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업을 듣잖아? 들어가면 집에 가서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아니면 5월달부터든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읽다가 그때는 다 읽어가 이해되는 문장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또 나오잖아? 그러면 그 해당 부분만 또 동영상을 들어가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 적혀져 있는, 봐요. 여기 안 적혀져 있는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 선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틀림이 없는데 여기 안 적혀진 거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있는데 그래서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잖아? 여기 안 적혀지는 거는 누구나가 다 중개업의 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다른 법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면 그 규제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따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따르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따르고 다 따라야 돼. 그럼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이 물건은 여기 안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업할 수 있고 뭐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놈의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매매상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밟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밟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면 무슨 법 위반이 된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야. 일반인들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고 그런 거예요. 타 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그거 제한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제한하지 않으면 누구나도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걸 여쭤거나 3 읽어볼까요? 법정 중개 대상물 이외의 재산금의 물건은 여기 안 적혀진 이런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일반인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죠? 중개할 수 있어가 중개했어. 그 중개인은 잘 들어요. 그 중개인은 현장에서는 중개인이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알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인이가 되려면 어느 물건에 관한 중개를 해야 된다? 요 물건에 관한 중개를 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중개 개념할 때 이야기했죠? 그런 거다. 그러나 이 경우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의미하는 중개인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을 하고 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53조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춰 자동차관리사업, 즉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까지 하게 되면 중개업도 하게 되고 뭐 자동차 매매업도 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만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따른 겸업 제한 규정에 또 적합해야 한다, 안 적합한다? 적합해야 돼요. 그 1월달에 공부한 사람은 14조가 막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는 거 기억난다, 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자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매매상 등록까지 해가 자동차 매매 중개업도 하잖아? 그러면 겸업하는 거잖아요. 겸업. 중개업과 뭐를? 자동차 매매업을 겸업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걸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6가지만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매매상 등록을 하고 자동차 매매업까지는 한다, 못한다? 뭐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겸업 제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매매상 등록까지만 한다면 겸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여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국 겸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업을 한다, 못한다? 뭐하고? 이에 위반해서 자동차 매매업까지 겸업을 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의 겸업 제한 규정 위반으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거는 떠올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6가지가 안 나오더라도 그래 한 6가지가 있었지 하는 건 떠올라야 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 했잖아 방금. 그럼 겸업은 몇 가지만? 6가지 범위 내에서만. 그 6가지가 다 철저히 외워져 있으면 바로 합격할 수준. 근데 6가지가 안 외워져 있으면은 뭐다. 일단 6가지가 있는 것 딱 여기까지만 기억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하다. 알았어요? 그럼 지금도 그 6가지를 다 외워가 있는 분은 뭐다? 여유있게 합격이 되는 거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 맞죠? 둘째, 상업용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그 다음 셋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 그 다음 넷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업무.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체인 이사업체, 도배업체 이와 같은 용역업체의 알선 업무. 그 다음 여섯 번째,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 이 여섯 가지가 법인인격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결국엔 조금 암기력이 못해져야 돼. 법인인격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더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시스템을 이해하는 측면의 공부를 하면은 법인인격 공인중개사가 행할 수 있는 겸업 업무의 여섯 가지가 뭐고 하는 그거는 전부 다 암기력을 동원해서 주의해가면서 단어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34페이지에 글씨가 빡빡하게 적혀져 있어요. 헐랑하게 적혀져 있어요. 빡빡하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읽어보여 하나도 모르는 문장이 있겠나 없겠나? 다 아는 문장이잖아. 그 빡빡하다고 그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주면은 뭐다 다 이해되도록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빡빡하게 적어 놓으면은 읽어보면 이해되지. 요점 정리 형식으로 헐랑하게 적어 놓으면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회가 1. 토지 나오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토지 요 두 글자만 외화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1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대비 교재 봤어요?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대비 교재. 교재 보면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없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외화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자료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보는 내용은 교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요것만 달달달 외워놓으면 끝인 교재였어. 알겠어요? 지금 두께의 3분의 1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항상 이 자격시험은 그래서 1회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선생만 잘 만나면. 왜냐하면 선생을 왜 잘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1회 시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었으니까 시험 범위는 정해놨는데 알겠어요? 그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선생도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 기출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1회 시험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만 잘 만나면 그 딱 적중이 딱 돼갖고 무조건 합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이제 토지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자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7줄을 또 적어 놨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읽겠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 토지는 자연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은, 알겠어요? 다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붙어 있다라는 거. 맞죠?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토지라는 것은 사유재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맞나? 맞잖아. 이 토지라는 건 사유재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잖아. 물건.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보면 다 연속적으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홍길도인 네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홍갑수인 네 땅. 하면서 뭔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안 정해준다? 정해줘야 돼. 맞잖아. 사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 같으면 범위를 또 정해줄 것도 없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 사유재산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땅, 저기서 저기까지는 내 땅 하면서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안 정해준다?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정하는 방법이 뭐다? 정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땅 하면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땅의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필지 개념으로 구획을 하는 방법이다. 필지 개념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법이라는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량을 통해서 알겠어요? 토지 위에 물리적으로는 붙어있는 이 토지 위에 가상의 선을 끊는 거야. 그 가상의 선으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부르고?
필지 이런 개념을 갖다 붙이고 그 필지 개념으로 토지는 경계가 구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라는 민법의 물권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한 필지에 하나의 소유권이 뭐 설정이 되는 거야. 이 필지는 요 필지는 홍길도입니까? 요 필지는 홍갑수입니까? 이렇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봐봐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법 공부할 때 지적도록 하는 말 들어봤지? 토지대장 하는 말 들어봤지? 토지 등기부 하는 말 들어봤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나? 방금 이야기했잖아. 지적도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봐. 대한민국 땅이 다 붙어 있는데 알겠어요. 경계부터 설정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공부 이름이 뭐다? 지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가 만들어지면은 필지로 구역이 돼 있는 거다, 안 돼 있는 거다? 돼 있는 거다. 그 필지로 구역된 토지 필지별로 뭐를 작성하는 거다? 토지 대장을 작성하는 거다. 토지에 관한 지적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재지는 어디고, 지목은 뭐고, 면적은 얼마고 이런 걸 적어놓는, 공시지가는 얼마고 이런 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게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대장에 기록된 그 토지에 대하여 이제 권리관계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를 만드는 거다? 등기부를 편철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등기부를 옛날에는 종이 문서로 만들었지만은 최근에는 뭐다? 전산의 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라고 안 그러고 토지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결과적으로 일물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토지를, 사유재산인 토지를 거래한다고 쳐봐.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 실병련 행위 다양한 거래가 있을 거 아닌가 봐. 그 토지를 거래한다고 쳐봐요. 무슨 단위별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다? 필지 단위별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필지 단위별로 우리가 등기 기록을 작성해 놨잖아. 소유권을 부여해가. 맞죠? 알겠어요? 그런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거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요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라. 알겠어요? 만약에 한 필지 토지의 일부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알겠어요? 그것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맞죠? 알겠어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 거래가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매매 거래는 불가능하지만은 용의권 거래는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가능하더라. 그러면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초창기 1회 시험 때는 토지 1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3회든 4회든 이때 시험에는 또 한 필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맞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8줄 공부 다 했다. 알겠어요? 읽어볼까요?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에 미치는 입체적 존재이다. 토지라는 것은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체적 존재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자꾸 입체적 존재다 하고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딱 떠올려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느냐.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가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개의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아니니까 그걸 따로 이 거래를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또한 토지는 자연적 구분이나 사용사인 구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 관념적,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그 동일성을 정하는 바. 되게 어렵게 적어놨지? 그게 바로 뭐다? 청량을 통해서 토지 지표면에다가 가상의 선을 끊는다 안 끊는다? 끊는다. 그래 그 가상의 선으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토지다라고 동일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하여튼 글을 쓰시는 분들이 알겠어요. 되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지만은 제가 쓴 글이 아니죠. 제가 뺏겨온 거지. 어디서
학자분들이 쓰는 글을 뺏겨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고급스러운 문장을 뺏겨온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고급스러운 문장을 뺏겨오면서 뭐다? 고급스럽게 쓰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뭐다? 조금 그 상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글 쓰는 입장이 돼봐.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어져요. 왜? 글이 있어 비거든. 무슨 소리인지 글 쓰는 사람 입장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수험서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안 쓰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상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쉽게 풀어서 쓰면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해하기도 쉽잖아.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뭐하는 이유가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버린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써버리는 게 이게. 그게 문제다라는 소리다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제가 법대 다니면서, 알겠어요? 법대 다니면서, 그 재댕길 때만 하더라도 법대 교재는 거의 뭐 문장의 80% 이상이 다 한자예요. 한자였는데, 한자 모르면 책을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답안지에도 한자 안 쓰면 점수 안 준다 해서 하고 그렇고, 그게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 좀 지나게가지고, 이제 이 전공 교재가 또 어느 젊으신 교수님이 쓰신 교재가 또 나왔는데, 알겠어요? 이놈의 책은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그 전공책을 읽어보니까 이해하기 쉽더라, 없더라? 쉽더라,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사봐. 왜?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그 책 보고 공부하면 다 떨어진다는 소문이 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문제.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연세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쓴 책을 쓰신 분이 연세 드시면 또 그분도 또 캐리어가 있게 되고 하면 그분이 이제 사법시험 출제하러 들어간다, 안 간다? 들어가게 되죠? 그때 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또 그런 식으로 또 유행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세월이 좀 흘러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용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분필을 하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는 말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기 전에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뭐다?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 취득을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렇지만은 다만 아무리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제한 물권 중에서도 무슨 물권의 설정만은 용익 물권의 설정만은 분필하기 전에도 한필 토지의 일부 위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는 이 거래에는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다 되고 있잖아. 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요. 되고 있는 이유가 중개사 시험에 민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뭐다 소유권인 본권과 뭐다 점유권으로 뭐다 물권을 구별하면서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다 하잖아. 제한하는 물권인데 이 제한하는 물권은 뭐다 담보 물권이 있고 무슨 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이 있고 이런 걸 공부했잖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필지 토지의 일부 분필하지 않았어. 그렇죠? 분필되기 전에는 담보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권 설정은 되는데? 용익권 설정은 되는데. 알겠어요? 이거는 민법에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왜 담보권 설정은 안 되느냐?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담보권을 설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해버리면은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이 돼버려요. 담보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힘이 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소유권에 내재된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의 힘이죠. 그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 권능도 있고 뭐 수익 권능도 있고 뭐 처분 권능도 있는 기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물건이 뭐다? 소유권 가는 게야. 그 소유권을 뭐 한대? 제한한대. 힘을 제한한대, 힘을. 힘이 세 가지인데 힘을 제한한대.
그러면 이 처분할 힘을 제한하는 게 무슨 권? 담보권. 사용 수익할 힘을 제한하는 게 무슨 권? 용의권. 용자, 익자다가 용의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용 처분할 힘을 제한하는 게 담보권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부터 무슨 힘을 가져가 버렸다? 처분할 힘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분을 해버리면은 소유자가 뭐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나? 없으니까 처분도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용의권은 사용 수익만 하고 처분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의권 설정은 가능해지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표현을 좀 바꿔드려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하잖아. 저당권 설정 계약하잖아. 전세권 설정 계약하잖아. 설정 계약하잖아. 위에 거는 담보권이고 밑에 거는 용의권이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있잖아. 당사자. 당사자를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이쪽은 또 저당권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쪽은 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이쪽은 전세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설정이라는 글자를 왜 붙일까? 이쪽은 이전자가 취득자가. 이전자고, 이쪽은 취득자죠. 이전하는 자 측에다가 설정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요. 그 왜 갖다 붙이느냐? 봐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소유자이가? 소유자지. 소유자는 이 세 가지 힘을 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무슨 힘을, 처분할 힘을 누구한테 설정해 줬다. 이 사람한테 설정해 줬다. 그래서 설정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처분할 힘을 이 사람한테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다? 소유권자 마음이지. 알겠습니까? 그 설정해 줬다. 알겠어요? 사용 수익할 힘을 누구한테 줬다. 전세권자한테 소유자가 줬다. 설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정을 이쪽에 갖다 붙이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하여튼 7, 8줄은 다 읽어보니 이해가 됐다 이 말이지. 고급스러운 표현이 좀 다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근데 또한 봐봐.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없어요. 읽어볼까? 토지 소유권은 지표와 지상 지하에 미치므로 토지 거래에 있어서 지표 부분과 지하 부분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 나와 있겠습니다. 요거 읽어도 마찬가지. 민법의 무슨 주의? 일물, 일권주의 가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토지는 평면적 개념으로 바라볼 물건이 아니라 뭐다? 입체적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다 이 말이지. 지하 공간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표 부분과 지하 부분을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에 해당 지하 부분에 대한 무슨 권만을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게 또 뭐고? 이거 아이가. 사용 수익할 힘만 설정해 주는 거 아이가. 그렇죠? 처분할 힘을 설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사용 수익할 힘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임대차나 사용대차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논리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봐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새롭게 자꾸 개발되니까 이런 사례를 제가 소개해 놓는 거야. 출제된 법 없어도. 만약에 시험 지문에 봐봐요.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임대차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와봐. OX.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나온 바는 없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봐봐요. 용의권 설정은 토지의 일부분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 원리를 터득하면 끝날 문제잖아. 알겠습니까? 문장이 막 12줄씩 있어도.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관련 판례는데 관련 판례는 다 별표하셔야 된다 그랬죠.
대토권 동그라미 치고 줄 것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적어놔서 결국 어찌됐든 간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없는데 그 해당 토지가 특정이 됐나 안 됐나? 특정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잖아. 알겠습니까?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대토권이라는 권리는 중개 대상물인 토지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대토권이 거래가 행해지더라 안 행해지더라? 행해지더라. 그 거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했어. 그 알선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맞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대토권의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 중개행위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대토권은 이때까지 이렇게밖에 안 났어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안 되나 여기에서만 등장했어.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만 사례로 등장했지.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다시피 대토권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왜? 이때까지 기출된 그 관점은 이긴 물었거든. 예를 들어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보수에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물었거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토권의 알선 대가에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대토권이 중개대상물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권리금도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중개대상물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똑같은 이치거든. 그럼 과거의 출제위원이 권리금 거래 알선에 대해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출했다라면 새롭게 출제하시는 분은 그걸 물어봤는 거니까 대토권 거래 알선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받던 것만 맞추고 안 받는 거는 못 맞추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외우는 공부를 한 거다. 알겠습니까? 근데 외우는 공부를 열심히만 해도 합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불안해진다. 점수대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평균 60점인데 불안하지 않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몇 점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80점. 근데 이 과목에서 80점 정도 맞추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권리금 거래 알선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안 왔어. 근데 이번 시험에 들어갔는데 대토권 거래 알선의 대가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본 적이 없거든. 이런 걸 틀리는 사람은 8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든. 그럼 결국 떨어지게 돼요. 몇 문제 모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명심하는 건 이야기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 문제 모질해 떨어졌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죠? 그런데 한 문제 남아가 합격했잖아? 딱 특거래가 합격했잖아? 그러면 평균 90점 넘어가 합격했다고 거짓말하면 돼.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합격했으면은 60점으로 합격하나 평균 90점으로 합격하나 다 자격증 취득하기는 뭐다? 똑같아요. 이왕 자격증 땄는데 부품 많이 떠벌리라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 평균 90점 맞춰서 합격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확인하나? 근데 한 문제 모자라 떨어졌잖아? 한 문제 모자라 떨어지기나 되나 20문제 모자라 떨어지나 떨어지긴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변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딱 합격하도록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 쉬다가 계속 중개대상물의 범위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